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아내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이야기인데요.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하려 했고, 목욕탕에서 독을 타려 했고, 심지어 컴퓨터에 아내를 죽이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연구해서 기록까지 해놨던 그런 무서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놀라워요. 그토록 아내를 죽이고 싶어 했던 남편이 마지막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야기는 한 보험 설계사가 정수임 씨라는 여성에게 생명보험 증서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정수임 씨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서들입니다. 생명보험 5천만 원, 재해보험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이 2천만 원. 총합 1억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의아해합니다. 1억이요? 이렇게 살 사람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1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정수임 씨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경찰이 그녀의 남편 윤정태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죠. 정수임 씨가 교통사고 당하던 날 트럭을 렌트하셨죠? 정태는 당황합니다. 아, 저 그건요. 아, 경찰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엉성해요. 우리나라 경찰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정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참 무슨 완전 범죄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이 남편은 더욱 끔찍한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며칠 후 정태는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참 피곤해 보이네. 피곤할 때 말이야, 목욕이 최고야. 당신 그 외에 아로마 목욕법이라고 들어봤지? 아내는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웬 아로마? 자, 일단 따라와봐. 내가 준비를 쫙 해놨으니까. 정태는 정성스럽게 욕조에 거품을 만들고 아내를 앉게 한 후 포도주스 같은 걸 내밉니다.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내가 말하자 정태는 웃으며 대답해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자, 여봐. 이 포도주스 한 잔 쫙 해야 온몸에서 노폐물이 그냥 쫙 빠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방 나지 말고 다 마셔. 입 크게 벌리고 천천히 다 마셔야 돼요. 한 모금 더. 한 모금 더. 정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꿈이 이루어진 거야. 하지만 이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의식을 잃지 않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이런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비밀번호까지 걸려 있었지만 아내는 우연히 그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남편이 밤마다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일이 기록해 놓은 파일들이었어요. 목 졸라 죽이는 것, 약 먹여 죽이는 것, 차에 치여 죽이는 것. 온갖 방법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어요. 아내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절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해요. 증거도 있다고요. 판사가 묻습니다. 그 증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컴퓨터에서 찾았어요. 밤마다 절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일이 기록해놨어요. 정태는 급하게 변명합니다. 저 판사님, 그건 그냥 상상입니다.
저 사실이 아니고요. 저 머릿속 얘기라고요. 판사도 놀라며 묻습니다. 아무리 상상이라고 해도 남편이 자신을 죽일 생각을 했다면 아내 입장에선 정말 충격이죠. 대체 왜 그렇게 아내를 죽이는 상상을 하셨습니까? 정태는 대답합니다. 왜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밉다가도 좋아지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그런 게 부부 아닙니까? 하지만 아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어.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 당신. 법정이 술렁입니다. 불륜까지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태는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접촉사고를 냅니다. 상대방은 영란이라는 여자였어요.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아니에요. 병원 갈 정도로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럼 명함이나 한 장 주시고 가세요. 제가 이 근처에 카페를 개업했거든요. 전화 드릴게요.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정태는 그 카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란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죠. 남편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에 가서 살 거예요. 저도 나중에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사는 꿈을 꿔요. 정말이요? 난 꽃을 좋아하거든요. 마당 가득히 꽃을 심어놓고 살면 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허브를 참 좋아하거든요. 로즈마리, 라벤더, 애플민트. 그리고 로즈마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그러세요? 그럼 제가 로즈마리를 화분에 심어서 선물할게요. 이렇게 공통점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태는 더욱 영란에게 끌렸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행복감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삭막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밥 다 왔어. 수건 좀 풀어. 수건. 땀나니까 그러지. 집에 오면 샤워부터 좀 해. 집안일 다 끝내고 한꺼번에 할 거야. 수도세는 돈 아니냐? 아침부터 땀내자 폭풍 풍기면서 그게 뭐냐? 매일매일 반복되는 잔소리와 갈등들. 정태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영란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이웃이 포도의 기스를 반품하러 와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거 포장 뜯었네.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다 그랬잖아.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떡해. 아니 반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어쩌라고. 저 왜 이래. 아이들이 안 먹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 3만 원 돌려드리면 되죠?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정태는 화를 냅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단 말이야. 이웃 사람들 듣게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냐? 우리가 남의 사정 다 봐주면서 살 형편이야.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들이 쌓일수록 정태는 더욱 영란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정태는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너한테는 말할 수 있어. 왜? 야, 너한테 얘기하면 바로 그냥 집사람하고 통할 거고. 여자 문제 같다. 여자 생겼냐? 야, 너 속되게 말하지 마라. 세상에는 말이야, 사랑에 빠진 자, 사랑에 빠지지 아니한 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정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영란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죠. 영란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세상 사는 게 즐거웠어요. 지금 당장 집이고 돈이고 다 그냥 집사람한테 줘버리고 갈라서고 싶어. 그래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내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아내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웬 등산이야? 운동해야지. 건강 챙겨야 하지 않냐? 병식 씨도 같이 갔었어. 응, 갔지.
저녁 먹고 맥주 한 잔 쭉 하고. 하지만 아내는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수상한 카페 결제 내역들을 발견했죠. 참 요상한 카페가 있네. 라이터도 있고.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맞긴 뭐가 맞아. 내가 가보면 알겠지.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에 나타난 아내를 본 영란은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여기 주인이에요. 나 윤정태 씨 와이프 되는데. 우리 애들 아빠하고 매주 등산 다닌다면서요. 아, 네. 그냥 친구처럼 얘기나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아내는 화가 나 있었어요. 친구? 얘기할 사람 없어서 남의 남편이야.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남의 남편 꼬시지 말고. 왜 나가서 얘기하자. 치사하게 왜 여기서. 결국 영란의 가게는 아내가 화를 내며 물건들을 부수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정태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7시까지 들어와. 1분만 늦어도 나 바로 그 카페를 달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태는 영란에게 사과하러 갔지만 영란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영란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 안 돼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거예요. 영란과의 관계가 끝나자 정태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점점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우리 피차 감정적인 거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당신 내가 뭐 잠시 눈이 뒤집혀서 이러는 줄 알겠지만 나 정말로 진심이거든. 그래서 나 당신하고 죽어도 살기 싫어.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난 그래도 행복하거든. 당신 괴롭히면서 사는 게 좋아 행복해. 이 말을 들은 정태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철면피 같은 년이 내가 널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을 지옥에 빠뜨려 버린 거야. 넌 왜 그렇게 죽지도 않니? 제발 좀 죽어라. 날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내를 죽일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마다 온갖 방법들을 찾아보고 기록했죠. 교통사고가 제일 무난한데 말이야. 트럭을 렌트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하려고도 했고 감전사고를 위해 누전을 일으키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야. 창의력.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살인 사건들을 보며 연구하기도 했어요. 저거 마누라 죽이기잖아. 옛날에 저거 봤는데. 어쩌면 저렇게 리얼리티가 없어. 뭐 저런다고 사람이 죽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다 끝난 거야. 마누라는 절대로 안 죽을 거고 영란 다시는 못 볼 거다. 이제부터 난 그냥 늙어가는 일만 남을 거야.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이럴 때는 멀쩡했는데 감기인 줄 알았지. 정태는 친구와 함께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종양이 너무 커져서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 전체로 전이 되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정태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아내가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정태는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럴 때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지. 애들 생각해서 기운 좀 내세요. 하지만 정태는 말했어요. 나도 그 사람 따라 죽을래요.
저 애들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지. 애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 신문 배달, 포도의 기스 다 때려치고 운동해서 천년만년 살 거야. 그래도 아직 적금 붙는 것도 있고. 몸 상하면 적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정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담배 끊고 술 딱 끊을 테니까 당신은 당장 나아야 해.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카페 마담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당장 갈라서 자더니 또 꺼내냐? 혹시 또 모르지. 아직도 그 여자 생각나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지. 그러니까 나 좋게 여기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정태는 변했어요. 아내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컴퓨터 해요? 네, 동호회에서 사진 받고 올리는 걸 배웠는데 하니까 잘 안 되네. 그거 간단해. 자, 마우스를 쭉 긁어서 컨트롤 키를 딱 눌러. 어머, 당신 잘하네.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장을 할 땐 말이야. 내 문서에 그림에 넣어두면 돼요. 당신도 전에는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었잖아. 이제 당신 곁에만 붙어 있을게. 하지만 아내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그 끔찍한 기록들 때문이었죠. 아내는 남편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복수를 시작했죠. 우울증에 걸린 척 연기를 하면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정태가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도 저게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갑자기 왜?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좀. 그런 거 아니니까 먼저 가서 자. 이거 좀 먹어. 머리 아프다면서. 됐어. 나 안 먹을래. 아내는 병원에도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살기가 싫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우울증 같은데요. 뭐 최근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연히 남편이 쓴 일기를 읽었는데 날 죽이고 싶어 했더라고요. 죽이고 싶다고 적혀 있었나요? 죽이고 싶다뿐 아니라 죽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연구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을 할 때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죠. 내가 그렇게 미웠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단 말이지. 아내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태는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계속 냉랭했어요. 다녀오셨어요? 엄마는 좋으신데요. 당신도 아파요? 건드리지 마. 다 귀찮아. 정태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가려고도 했어요. 당신이 그 병식이 집사람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니야. 이럴 땐 말이야, 기분 전환이 필요해. 하지만 나들이를 가서도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여보, 그때 카페 마담이랑 등산 다녔었지.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냐? 그때 당신 그 여자랑 정말 살고 싶었던 거지. 그건 다 옛날 일이니까. 괜찮아.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후회돼서. 후회라니 뭐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살기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살면 뭐해? 정태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누가 살기 싫은 사람하고 살다는 거냐? 그건 그냥 바람이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는 바람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 정태는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내가 농약을 사러 나간 것을 이웃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정태의 귀에까지 들어왔죠. 정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설마 나를.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정태를 불러냈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놀이터 앞으로 잠시 나와. 왜? 묻지 말고 일단 나와보라니까. 정태가 나가보니 아내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죠. 저리 가. 저리 가. 왜 날 보고 도망을 가? 불러놓고. 당신이 나 죽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이제 증거도 잡았어. 증거라니 무슨 증거?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건 다 내 상상이고 생각이었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 진심이 어떻든 나 상관 안 해. 이제 내가 당신하고 살지 못하겠어.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소름 끼친다고. 정태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그때는 잠시 눈이 뒤집혔었거든.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한번 미친 사람이 또 미치지 말란 법 있어. 당신도 정상이 아니야. 그래, 나 정상 아니야.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나 있잖아, 당신하고 더 살다가 나 미쳐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나 있잖아, 살고 싶거든. 살고 싶다고. 싫어. 나가란 말이야. 당신하고 살기 싫어.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이혼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관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털어놓았어요. 조정관이 정태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진짜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네. 절 죽이려는 계획을 세세하게 짜고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몇 날 몇 밤을 보냈다고요. 정태는 억울해했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낙서 때문에 이혼을 당하다니요. 아무리 낙서라고 해도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알면 어느 여자가 우울증에 안 걸리겠습니까?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젠 바람 피웠던 기억까지 다 생각이 나요. 갈라서자고 나랑 살기 싫다고 했던 거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저 정말 용서하지 못해요.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인께서는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무 가치도 없게 느껴지는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이 남편의 감정적인 메모로 인해서 공포증,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이해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태가 간청했어요. 제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 치료받을 시간만이라도 말입니다. 조정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살면서 때론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이나 생각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누그러들지만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쉽게 씻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 결정이 두 분과 자녀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관은 4주간의 조정 기간을 주었어요. 부인께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고 남편께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4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죠. 정태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높은 곳으로 함께 올라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할까?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히려 정태를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당신이 여기서 떨어져야겠지. 정태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경찰에서도 사고로 보겠지. 청취자 여러분, 이 순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 간단하네, 그지? 한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 정태는 공포에 떨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높은 곳에서 아내는 정태를 향해 다가왔어요. 정태는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로 해결하자.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야. 정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아내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정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형아, 형아. 정태의 절규가 허공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내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남편이 결국 아내의 손에 의해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정태는 영란과의 사랑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자극과 설렘에 중독된 것뿐이었죠. 그리고 한 번 뱉은 말, 한 번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줍니다. 정태가 컴퓨터에 적어놓은 그 끔찍한 기록들,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살인 계획을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서 결국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뭘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태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만약 정태가 영란을 만나기 전에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만약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믿어주려고 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조정관의 말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생각이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그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생의 동반자를 배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힘들 때 함께 견뎌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며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해요. 결국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모두 잃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평생을 함께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둘째,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넷째,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이고 욕망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